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학개론에서 부동산 개발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에 대해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당일까지 연 회원비 165만 원을 입금하시면 연 회원으로서 제 강의 녹음을 카톡으로 매일 한 과목 한 파트씩 반복해서 들을 수 있도록 매일 한 파트별 강의 녹음을 카톡으로 전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전 과목 교재, 핵심 교재를 복사해서 배송해 드립니다. 매일 업무와 생업을 종사하면서도 한 파트별 강의 녹음 파일과 핵심 이론 교재만을 반복해서 듣고 읽는다면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에 60점대 이상으로 충분히 1, 2차 동차 합격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시험에 나올 핵심 이론만을 충분히 반복하고자 하신 분은 연회원 165만 원을 입금하시면 매일매일 시험에 나올 핵심 이론만을 강의한 전과목 강의 녹음을 카톡으로 전송해 드립니다. 이상 공지 말씀드렸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방식입니다. 부동산 개발 방식은 부동산 개발에서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우리가 공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개발은 시행 업무만 공부합니다. 그래서 객관식 시험에 시공을 담당하는 것도 포함한다 하면 틀린 말로 갑니다. 우리가 부동산 개발 방식은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해야 됩니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토지를 조성하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공작물 설치, 리모델링, 대수선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토지를 형질 변경하는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를 부동산 개발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위한 시장의 적응 과정입니다.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최유효 이용의 원칙은 집약적 이용, 합리적인 이용이라고 합니다. 집약적 이용, 합리적인 이용 하면은 부중성하고 관련됩니다. 부중성 하면은 토지가 물리적으로 유한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더 이상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중성의 원칙에 의해서 집약적 이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약적 이용을 다른 말로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은 토지를 최유효 이용을 하기 위한 시장의 적응 과정이다 그렇게 합니다.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과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정 시점 딱 나오면 저량의 개념입니다. 저량은 일정 시점에 파악한다는 개념이고 일정한 기간을 동안 파악한다면 유량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은 일정 시점에서는 시장에 존재하는 그 주택의 양과 사람들이 그 시점에서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러면 맞는 말로 갑니다. 공공개발사업은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이 있습니다. 민간과 공공이 함께 담당하고 있죠. 공공개발사업도.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고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등을 공공개발사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부동산 개발은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시공에 대한 업무는 우리가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은 토지의 최유효 이용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이제부터 시험지에 자주 나오는 문제가 위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부동산 개발에 위험이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은 그 과정에 내포되어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위험 요소가 항상 존재합니다. 준공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부동산 개발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점에서 항상 그 개발 자체 불확실성, 위험이 존재합니다. 개발된 공간의 임대 활동은 그래서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발사업 초기에 매도나 임대를 하는 것은 개발업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개발업자의 시장 위험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낮게 판매를 해야죠. 그래서 초기에 분양과 임대 활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가격은 낮게 형성하는 게 좋다. 그렇죠. 가격은 낮게 형성되는 거고 그 다음에 초기에 그 낮게 형성되더라도 시간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낮게 형성해서 임대와 분양을 하더라도 개발업자에게는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발업자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초기에 매도와 임대 활동을 끝내는 게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인허가에 대한 지연 위험이 있습니다. 사업의 인허가에 대한 지연 위험은 시행사나 시공사가 관리할 수 없는 위험에 해당합니다. 사업의 인허가에 대한 지연 위험은 인허가에 대한 행위는 국가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나 시공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사업에 대한 인허가에 대한 지연 위험은 극복할 수 없는 위험에 해당합니다. 극복할 수 없는 위험,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체계적 위험은 어떤 포트폴리오든 위험을 분산하더라도 절대 비용을 줄일 수 없는 위험으로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의 인허가에 대한 지연 위험도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위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체계적 위험,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은 인허가에 대한 지연 위험이 있습니다. 인허가에 대한 위험은 시행사나 시공사가 극복할 수 없는 위험 또는 관리할 수 없는 위험으로 가셔야지 관리할 수 있다 하면 안 됩니다. 시행사나 시공사가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 사업의 인허가에 대한 지연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 위험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실 위험을 안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실 공사에 대한 책임 위험은 시행사, 시공사가 관리할 수 있는 위험으로 가는 거고, 사업의 인허가에 대한 지연 위험은 시행사나 시공사가 관리할 수 없는 체계적 범주에 들어갑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학자 워포드가 부동산 개발의 위험의 종류를 3가지를 말했습니다. 워포드의 개발의 종류, 첫째 법률적 위험, 두 번째 시장 위험, 세 번째 비용 위험이 있습니다. 워포드의 말한 위험의 3가지 개념이라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워포드 개발에 대한 위험, 부동산 개발에 대한 위험은 몇 종류? 3가지.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이 있다. 이렇게 객관식에 자주 언급이 됩니다. 워포드의 법률적 위험은 말 그대로 법률적 분석을 잘못한 위험을 말합니다. 개발 사업 부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사업이 그로 인해서 지연되었다면 이는 법률 위험에 대한 분석을 소홀히 한 결과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다는 것은 법률 규정을 잘 파악하면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을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을 말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위험은 법률 분석을 소홀히 한 결과지 시장 위험을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닙니다. 법률 위험 분석을 소홀히 한 결과다.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그래서 구입하는 것은 이용계획을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법률적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미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법률적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그럼 맞는 말이죠.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률적 위험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공법적인 측면과 소유권 관계와 같은 사법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률적 위험은 공법적인 측면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공법적인 측면과 사법적인 측면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용도지역 지구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토지 이용 규제는 공법적인 측면이지 이게 사법적인 측면을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쉽게 나오는 문제죠. 이걸 서로 바꾸면 안 되죠. 소유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제한이 사법적인 측면이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토지 이용 규제와 같은 것은 공법적인 측면의 규제를 말합니다. 다음에 시장 위험이 있습니다. 시장 위험은 말 그대로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말합니다. 워포드가 시장 위험에 대한 언급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을 말합니다.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또는 공사 기간 중에 시장 이자율의 변화 또는 시장 침체에 따른 공실의 장기화 이런 것은 전부 시장 위험에 들어갑니다. 금융 조달 비용의 상승 또는 부동산 매수자의 시장 위험은 당연히 개발 사업이 완성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시장 위험은 낮아지겠죠. 개발 사업이 완성됐다는 것은 이제 시장성에 가장 밀접하죠. 시간적으로 가장 근접하죠. 그래서 부동산 매수자에 있어서의 시장 위험은 개발 사업이 완성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낮아지는 거죠. 개발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미리 사는 매수자들은 좀 위험이 부담이 되겠죠. 하지만 개발 사업의 완성에 가까워질수록 시장 위험은 낮아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부동산 매수자의 시장 위험은 개발 사업의 완성에 가까워질수록 시장 위험은 낮아진다.
자, 됐죠? 자, 오퍼드가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그 다음에 비용 위험을 말했습니다. 자, 비용 위험이란 것은 뭐냐면 부동산 개발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공사 비용 위험이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비용 위험은 공사가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사 비용이 생각지도 않게 점점 늘어나는 걸 말하죠. 자, 이에 대한 줄이는 방안이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말합니다. 자,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은 부동산 중개 시험에 직접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한 번씩 참고로 가져가야 됩니다. 자, 비용 위험에 줄이는 방향으로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 기간이 길어질수록 늘어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개발업자가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최대 가격을 명시하고 실제로 든 비용이 계약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비용을 개발업자들이 부담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일정한 국가나 또는 공적인 기관에서 보조하는 제도를 말하죠. 자, 그래서 장점은 예기치 못한 비용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발업자에게는. 하지만 단점은 개발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전부 우리가 부담을 해야겠죠. 그래서 단점은 개발 비용이 높아질 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개발 사업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 비용이 공사 비용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퍼드가 부동산 개발에 대한 위험을 법률적 위험, 법률 제도를 분석하지 못하는 위험, 그 다음에 시장 위험, 시장의 불확실성, 공실의 장기화, 이자율의 변화 등에 대한 위험, 시장의 위험, 그 다음에 비용 위험, 공사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공사 비용의 증가, 이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자, 오퍼드의 부동산 개발의 위험의 종류 세 가지,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이 있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관련 용어가 있습니다. 자, 토지 관련 용어는 한 번씩 들어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참고로 당연히 부동산 학개론은 일반 상식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폭넓게 다양한 용어를 빨리빨리 많은 개념을 잡고 가야 부동산 개론 실험에서 60점 이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에 대한 정의는 반드시 부동산학개론에서는 자기가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토지 이용 관련 용어가 있는데 토지 개발에 관련된 용어 한계지가 있습니다. 한계지는 도시의 토지 이용과 농촌 토지 이용의 경계 지점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즉 다시 말해서 개발에 대한 경계입니다. 경계. 가장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가장 끝자락에 있는 토지를 한계지라 그럽니다. 자, 토지의 이용과 농촌 토지 이용의 도시 경계 지점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계지는 장래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토지로서 농지 가격과 상관없이 높게 형성됩니다. 그죠? 이건 장차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개발의 변두리 지역이니까. 그래서 한계지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가장 멀리 있는 경계 지점에 있는 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계지의 지가 형성은 농경지의 지가 수준과 무관한 경향이 있다. 농경지의 지가 수준과 무관하고 높게 형성된다 하면 한계지에 대한 용어입니다. 자, 한계지는 개발에 대한 최원방권의 토지다. 가장 경계 지점의 토지다. 경계 지점에 있는 토지다. 개발에 대한 경계 지점, 한계지입니다. 근데 이 한계지보다 더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자, 뭐냐면 지대론에서 한계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개발 이론에서 한계지는 개발의 변두리, 가장 경계 지점을 말하는 토지고 농촌 지역보다 지가가 높다 그러면 맞는 말이고 가장 중요한 용어는 한계지는 지대론에서 나옵니다. 자, 지대론에서는 지가가 발생되지 않는 토지를 한계지라 그럽니다. 자, 지대는 토지의 사용료 또는 토지의 수수료를 말합니다. 토지의 수수료, 토지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토지를 한계지라 그럽니다. 자, 지대론에서 한계지는 토지의 지대가 발생되지 않는 토지를 한계지라 그러고 개발 이론에서 한계지란 개발의 경계 지점을 한계지라 그럽니다. 자, 두 가지 용도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주분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직주분리는 말 그대로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는 경향을 말한다. 자, 도시화가 형성될수록 직장과 주거 기능이 분리돼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 토지의 지가가 높기 때문에 중심부에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주거지역을 외곽으로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직주분리 말 그대로 연결하면 됩니다. 직장과 주거의 분리지역. 자, 직장은 도시에 있고 주거지역은 도시 외곽에 위치함으로써 직장과 분리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 직주분리 원인은 당연히 도심의 집약적 이용으로 도심적인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히 교통이 발달되기 때문에 자, 직주분리의 원인이 됩니다. 자, 도심의 집약적 이용, 그다음에 도심 지역의 집가 상승, 그리고 교통의 발달 이렇게 직주분리의 원인입니다. 그 직주분리의 결과로는 도넛 현상이 발생합니다. 가운데 뻥 뚫리죠. 그다음에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됩니다. 도심이 공동화되죠. 그래서 낮에는 북적북적하다가 밤에는 썰렁하는 것이 도심 공동화 현상입니다. 도넛 현상도 마찬가지. 그래서 또는 주거 지역의 침낭화 현상. 자, 주택 지역의 침낭화. 이게 주거 지역은 밤에만 사람이 많다 이거죠. 낮에는 사람이 없고. 자, 이런 것을 직주분리의 결과라 그럽니다. 직주분리는 직장과 주거가 분리되는 현상, 원인과 결과를 말 바꾸면 안 됩니다. 자, 직주분리의 원인에서 도심의 집약적 이용, 그 다음에 도심 지역의 집가 상승, 교통의 발달이 원인이지 도넛 현상이라든가 공동화 현상이 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공동화 현상과 도넛 현상은 결과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직주분리. 그 다음에 침입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침입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에 새로운 지역에 대한 기능이 개입되는 현상을 말한다. 새로운 문화가 유입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침입하면 개입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침입, 유입 또는 개입되는 현상, 새로운 문화나 새로운 지역 기능이 개입되는 현상을 침입이라 그럽니다. 자, 계승이라는 것은 침입의 결과로, 유입된 결과로 새로운 차원의 인구 집단, 토지 이용이 종래의 것을 점점 교체하는 현상을 계승이라 그럽니다. 자, 교체하는 현상, 계승, 처음으로 개입되는 현상, 침입. 천이는요, 서서히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질적인 침입으로 인해서 다른 종류의 토지 이용으로 서서히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천이라 그럽니다. 자, 천이하면 변화라는 단어를 생각나야 되고, 침입하면 개입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말 바꾸면 안 됩니다. 침입이 변화가 아니라 침입은 개입을 생각합니다. 유입, 개입, 이게 침입이고, 천이는 서서히 변화되어가는 과정. 자, 천이를 개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이는 서서히 어떤 새로운 문화가 변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도시 스프롤 현상이 나옵니다. 도시 스프롤 현상은 도시 난개발을 말합니다. 도시 난개발을 스프롤 현상이라고 합니다. 스프링을 잡다가 탁 놔두면 어디서 뛸지 모르죠. 자, 그것을 스프롤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도시 난개발이죠. 시험에 나온 한 포인트는 도시 스프롤 현상은 난개발은 중심부에서는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심 중심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발생합니다. 도시 중심부에서 노후화된 건물은 스프롤 현상이라 하지 않고 재개발, 재정비 현상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도시 스프롤 현상은 신흥 도시가 발달되는 과정에서 난개발이 형성되는 걸 말하기 때문에 도시 외곽에서 발생됩니다. 자, 그래서 도시 중심부에서 발생된다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도시 스프롤 현상은, 도시 난개발 현상은 도심 중심부에서 발생된다. 틀린 말입니다. 도심 중심부에서는 절대 발생되지 않습니다. 도시 외곽에서 발생된다. 도시 스프롤 현상, 난개발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심 중심부에는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시의 성장 과정에서 도시 토지 이용이 무계획적이고 무질서하게 확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무계획, 무질서 하면 도시 스프롤 현상을 생각하면 됩니다. 도시의 성장이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게 확산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로 도시 외곽에 오래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도시 외곽이라는 포인트 놓치면 안 돼요. 도시의 교외로 확산되면서, 도시 교외죠. 도시 교외로 확산되면서 중간중간에 공지를 남기려 합니다. 이 공지는 건폐율로 인해서 반드시 토지를 전부 건물을 못 짓는, 남겨줄 수밖에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고 남겨준 토지를 공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건폐율로 인해서 또 공법 규제로 인해서 어차피 토지가 남겨질 수밖에 없어요. 토지의 100%를 건폐율로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건물을 짓고 남는 토지가 군데군데 많이 남기는 토지를 도시 스프롤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도시의 교외로 확산되면서 중간중간에 공지가 많이 남겨진다. 그럼 도시 스프롤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자, 공지라는 개념은 중요합니다. 공지란 건물을 짓고 남는 토지 또는 건폐로 인해서 남는 토지, 공법적 제한에 의해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토지, 남는 토지라는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공지, 자, 공지는 건폐로 인해서 남는 토지를 말합니다. 건물을 짓고 남는 토지를 공지라 그럽니다. 도시 교외로 확산되면서 중간중간에 공지를 남기기로 합니다.
간선도로에 따라서 확산이 전개되는 현상을 스프롤 현상이라고 합니다. 간선도로, 도시의 교외, 외곽 이런 단어가 나와야 도시 스프롤 현상이지 도시 중심부에서 발생된다 하면 안 됩니다. 도시 스프롤 현상은 무계획적이고 무질서하게 확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도시 스프롤 현상에서 발생된 지역의 토지는 당연히 최유효 이용에서 괴리가 될 수 있죠. 최유효 이용은 집약적 이용인데 집약적 이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에 도시 스프롤 현상입니다. 자, 도시 스프롤 현상은 한 포인트 외곽에서 또는 교외에서 간선도로를 따라서 발생한다 이렇게 되겠죠. 무질서, 무계획적인 발달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도시 재개발 유형이 나옵니다. 도시 재개발 유형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 재개발은 싸그리 철거하고 새로 아파트를 짓는 것만 생각하는데 도시 재개발에 대한 방법이 4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도시 재개발의 유형은 도시 재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들 간의 이해 조정을 쉽지 않아서 사업 시행이 좀 더딘 편이죠. 자, 도시 재개발은 조합과 토지 시행사 간의 이해 조정이 쉽지 않으면 사업이 시행이 더딘 편입니다. 자, 그리고 도시 재개발에 대한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포인트죠. 자, 도시 재개발의 유형은 첫째, 보전 재개발, 두 번째, 수복 재개발, 세 번째, 개량 재개발, 네 번째, 철거 재개발이 있습니다. 자, 재개발 유형 4가지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개론은 상식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개론이 점수가 잘 안 나온다는 말씀은 자기가 부동산에 관련된 상식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상식을 가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기사를 많이 접촉하는데 어떤 게 시험에 나올지 모르니까 용어에 대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동산학 개론에 나오는 자주 나오는 용어를 핵심 개념을 자주 잡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계산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핵심 제목에 대한 큰 타이틀의 용어에 대한 개념을 빨리빨리 많이 잡고 가야 부동산 개론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부동산 재개발의 유형 4가지를 외우지 않고는 어떻게 시험을 보겠습니까? 자, 부동산 재개발 유형 4가지 보전 재개발,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이라는 용어가 있다. 자, 그러면 보전 재개발은 뭐냐? 노후화된, 불량화된 우려가 있을 때 사전에 방제, 이 사전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보전 재개발은 뜯어고치지 않습니다. 그냥 사전에 방지한다, 사전에 예방한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보전 재개발로 갑니다. 자, 노후 불량화 우려가 있을 때 사전 예방 또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방법을 보전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자, 수복 재개발은 현재의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화된 그 부분만 핀셋으로 그 요인만 제거해서 그것만 재개발하는 방법을 수복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건물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 노후 불량화된 요인만을 제거하는 방법, 노후 불량화된 요인만 그 부분만 일정 부분만 제거한다. 수복 재개발입니다. 개량 재개발은 새로운 시설을 첨가시켜서 동일한 질적 수준을 높이는 재개발을 말합니다. 새로운 시설을 첨가한다. 개량 재개발. 사전에 예방한다. 보전 재개발. 노후 불량화된 요인만을 제거한다. 수복 재개발. 자, 반드시 포인트로 가야 됩니다. 전부 철거해서 아파트를 짓는다. 철거 재개발. 됐죠? 자, 그래서 보전 재개발 하면은 사전에 예방한다,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재개발, 보전 재개발, 수복 재개발은 일부분만 철거한다, 노후 불량된 요인만을 제거한다,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은 새로운 시설물을 첨가해서 재개발한다. 새로운 시설물을 첨가합니다. 질적 수준을 높입니다. 새로운 시설물을 첨가시키는 방법을 개량 재개발, 사전에 예방한다, 사전에 방지한다, 보전 재개발, 불량화된 요인만을 제거한다. 일부분만을 제거해서 재개발한다. 수복 재개발, 전부 철거한다. 철거 재개발. 자, 부동산 재개발 유형은 4가지가 있다는 거 반드시 놓치면 안 됩니다. 보전 재개발, 사전 예방, 사전 방지, 수복 재개발, 일부분만을 철거, 일부분만을 제거, 불량된 요인만을 제거,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새로운 요소를 첨가시킨다. 새로운 시설을 첨가시키는 방법, 개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 완전 철거, 그래서 철거 재개발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재개발 유형 4가지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의 방식이 나옵니다. 자, 부동산 개발의 방식은 민간 합동 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자, 민간 합동 개발 방식은 부동산 자치단체와 민간 기업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부동산 자치단체와 민간 기업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을 민간 합동 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부동산 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기능을 잇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도시재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법상에서 도시개발 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에 대한 기능을 또는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가지, 새로운 기능을 조성하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도시개발법의 근거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은 도시개발 형태에 따른 분류해서 신개발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은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개발이라고 그러지 재개발 사업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재개발은 있는 도시를 탈바꿈하는 것을 재개발이라고 하고, 재개발 방식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 방식이 아니라 신개발 사업 방식을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하면 다시 한번 신개발 사업을 말합니다. 자, 개발 형태에 따른 분류는 신개발이지 재개발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허벌판에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것이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그러지. 있는 도시를 탈바꿈하는 것을 도시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재개발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상의 사업은 신개발 방식이다. 자, 신개발 방식의 시행 방법이 3가지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토지 취득 방식에 따른 분류로서 환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은 신개발 방식이고, 신개발 방식을 시행하는 방법이 몇 가지? 3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토지 취득 방식에 따른 분류가 환지 방식, 수용 방식, 그 다음에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자, 환지 방식이라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 신개발 방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환지 방식입니다. 자, 환지 방식은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땅값이 인근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토지를 말합니다. 인근 지역이 현저히 높으니까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면 안 되죠. 보상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자, 환지 방식에서는 인근 그 사업에 시행하는 지역의 그 지가가 인근 지역에 비해서 현재의 지가가 높은 지역을 하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택지가 개발된 후에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지, 토지 소유자에게 재매각한다는 게 아니죠.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해주는 방식입니다. 토지를 개발해서 예전의 소유자에게 다시 그 토지의 비율만큼을 토지 부담률만큼을 공제해서 그 토지를 재분배해주는 토지를 환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토지 소유자에게 무슨 방식? 재분배 방식. 자,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서 농지로 택지로 개발한 후에 보류지, 채비지, 공공시설 용지를 제외하고 개발 토지 전체를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불규칙한 농지와 미개발지를 기반시설을 갖춘 도시적 토지 이용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환지 방식은 대지로서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공공시설의 정비를 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을 환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토지의 교환, 분합, 구역 변경, 지목 형질 변경이나 공공시설 설치 변경이 필요한 지역을 환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환지 방식에 따라 개발된 토지의 재분배 설계할 때는 평가식과 면적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환지 방식 가장 큰 포인트, 개발 사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의 구역에 있는 토지가 인근 지역보다 지가가 높을 때 시행하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주로 공공 목적의 공공시설을 정비할 때, 일괄적으로 공공시설을 정비할 때의 공공시설을 설치, 변경하고자 할 때 환지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용, 사용 방식이 있습니다. 수용, 사용 방식은 시행사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아예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강제성이 있죠. 그래서 수용이란 공공필요 또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보상을 전제로 토지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와 시행사 내 갈등이 조장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보상을 전제로 한다. 강제성이 있다. 이것을 수용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혼합 방식은
환조와 수용 방식을 혼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이상으로 도시개발에 대한 1차적인 강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도시개발의 시행 방식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도시개발의 시행 방식을 잠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도시개발의 총론적인 분야를 마치고 다시 한번 언급하면, 자, 이 교재와 강의 내용을 매일 반복적으로 듣고자 하시는 분은 연회원에 165만 원을 가입하시면 매일 한 파트씩 강의 녹음 파일을 전송해 드립니다. 그 강의 녹음 파일을 매일 반복해서 들으면 시험에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용어만만 반드시 강의하기 때문에 시험에 반드시 60점대로 합격 단기간에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 저에게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